MB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그리고 여당의 중수청 추진, 4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오늘도 정치권이 뜨거웠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윤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여당에서는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보고받은 사찰 문서의 내용과 목적,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억울하면 고소를 해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형준 예비 후보를 콕 집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걸 증명하는 건데요. 예. 보수 정권에서 있었던 사찰만 강조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이 진보 정권에서 있었던 사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 다 뒤졌었던 그런 정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덫을 펄었던,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그 임기 초에도 안 나왔던 문건이 지금 갑자기 나왔을 리는 없고,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이제서야 이 문제를 불거지게 하느냐, 이런 것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예. 봐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보이고요.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면 역대 정권,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는 포함해서 밝히자고 한다. 그렇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찰은 뭐 개인 일탈이다, 관행이다 이러면서 문제 없다고 하는 게 여당 주장인데요. 예. 김대중 정부 때 임동원, 신건 두 국정원장이 1,800명 불법 도청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두 분 다. 예. 예, 노무현 정부에서도 뭐 이명박 당시 대선 주자의 뭐 친인척 지인 사찰로 국정원 5급 직원이 실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정치 공작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에서는 그 국정원이 시작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 그리고 사찰받은 피해자들이 법원에 사찰 파일을 공개하라 이렇게 해서 법원이 공개하는 게 맞다고 해서 공개된 건데, 이게 어떻게 선거 공작이냐 이렇게 반론을 펼치던데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서 시민단체 얘기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으면, 예. 그래서 저희 당의 집권 시절에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면 저희가 예. 요구하는 대로 오케이. 김대중 노무현 때도 이런 과거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때 것까지 다 밝히면 뭐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했다면 저희가 당연히 사과를 드리고 예. 다 거기에 대해서 뭐 대가를 받아야죠. 똑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 얘기는. 예. 덮자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아까 대변인이 말씀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불법 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었다라고 국정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게 자 양이 어마어마한데 범위를 넓히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진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못한다고 해서 선택적으로 보수 정권만 지금 다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적어도 보수 정권 지지하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그걸 납득을 하겠냐는 말이죠. 예. 그럼 지금 당에서는 계속 그 김대중 노무현부터 하면은 진상을 밝히는데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자세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불법 사찰 시기하고 불법 사찰 방법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다 해서. 방법은 예. 그리고 사찰 방법에 대해서는 도감청 뭐 이런 악성 수단을 활용한 경우를 한정하자 이 얘기예요. 예. 일단 거기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여당한테 하고 있는데, 여당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이유로 못 받겠다는 건데, 그 공식적인 대답은 없었나요? 예, 뭐 저도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돼 있는지. 네. 다른 이야기를 좀 여쭤보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입하던과 관련해서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율 과정에서 신 수석의 역할이 있는 건 맞지만 최종 결제 라인에 포함된 건 아니다. 결국은 신 수석 패싱은 아니다. 뭐 대통령의 정상적 승인이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신현수 수석이 패싱당해서 불거진 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자 신현수 수석은 엄연히 비서기 때문에 결제 라인에 없는 건 맞아요. 예. 문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승인이 있었느냐 하는 건데 박범계 장관이 검찰 인사 발표 이전에 대통령께 그 내용을 사전 보고하고 나서 발표를 한 건지 예. 아니면 사전 보고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건너뛰고 발표부터 먼저 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신현수 수석은 바로 그 부분이 건너뛰고 발표를 했다면 그 부분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 대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그래서 사표를 냈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영민 실장의 답변만으로는 이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다. 이러면 헌정사상 아주 유일무이한 대통령 패싱이 될 겁니다. 비극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대통령 패싱인데 그러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레임덕이라고 굳이 얘기하지만 뭐 레임덕 수준을 넘어서 진짜 감찰 대상이고요.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야당은 그 신현수 수석의 패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현수 수석 패싱이라는 것이 예. 신현수 수석한테 그 얘기를 안 해줘서 신현수 수석이 개인적으로 그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현수 예. 수석을 건너뛰는 과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청와대하고 뭐가 없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통령 패싱에 대한 의혹이 대변인님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야당의 아니요, 이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승인이라고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밝혀주시려면은 박범계 수석이 인사 발표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그 인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다는 것만 밝혀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 그 의혹대로 만일 대통령 백심이라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주장을 하셨으니까 청와대에서 근데 지금까지도 뭐 유영민 실장도 그렇고 정상적인 보고 또 결재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말 안에는 뭐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딱 그 부분이에요. 그냥 다른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께 보고했냐 안 했냐 그 얘기예요. 예. 주제를 좀 바꿔서요. 네. 중수청 문제. 여당에서는 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중수청 설치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반대 입장인지 좀 밝혀주시죠. 이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찰을 3등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공수처가 나갔기 때문에 반이 됐고요. 예. 중수처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 얘기입니다. 공수처는 차장이 임명된 지 한 달도 안 지나서 수사는커녕 아직 조직도 없는 상태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됐으니까 2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경찰이 사건 3개 중에 하나는 자체 종결해서 수사 공백이 나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까지 나와요. 자 그렇다면 급격하게 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꿨으니까 조금 더 미흡한 점 살피고 대안을 마련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중수청까지 들고 나오는 거는 논리를 떠나서 무리한 점이 많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말씀을 또 똑같이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법무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체제의 변동이 있었는데 수사의 총 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수청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중수청 주장하시는 많은 의원분들 중에 기소된 분들이 좀 있어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또 형사 피고인이 돼서 재판받는 처진 조국 전 장관도 이걸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수청을 만들자라는 사람들의 입장은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 완전히 이런 입장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 야당은 어떻습니까?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에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수청이 자체에 반대하는 겁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많은 그 연구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여당에서 얘기한 거는 67년 전에 옛날에 건국 우리 처음 시절에 예. 수사와 기소가 곧 분리된다, 조만간 분리돼야 한다는 옛날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지금 추진해야 한다. 그때 조만간이 67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좋은 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을 때 또 나쁜 점 이런 거를 충분히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합의를 이뤄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또 180석 의석을 믿고 소수의 의원, 여당 내에서도 저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 여기에 찬성하고 있다고 듣지는 않았어요. 예.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일이냐 이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리는 예.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야당 입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시기상조인 것이냐 아니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냐 이 질문을 들은 거예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예.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를 많은 해봐야 한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범 여권하면 180석이 넘으니까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사실상 야당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막을 방법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없죠. 예. 모든 사안이 그런데요. 지금 180석이 넘기 때문에 범여까지 합치면 예. 의석수를 가지고 강행을 한다면 막을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국민 여론을 좀 등에 업고서라도 다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수청을 추진하자는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진짜로 강행이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20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게 3월 말에 지급된다. 그러면 4월 초에 선거에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이 난국을 너무나 힘겹게 견디시는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예. 동의하는데요. 예. 시기에 대해서는 역시 유감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돈을 뿌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방법도 문제예요. 이게 예. 들어보면 소득 하위 40% 분들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자는 방향인데 원래 여당에서 얘기했던 건 선별 지원이었거든요. 예. 즉 이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선별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하자. 예. 이 취지가 무색해졌는데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유는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년 기자회견 한 달 전에 말씀하신 얘기인데 그때 뭐라 하셨느냐?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한 달 사이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선거가 더 다가왔다. 이거밖에 바뀐 게 없어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거 끝나고 지급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부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한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국민들께 지원해 드리는 상황을 그전에는 모르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공교로운 건지 우연인지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예. 3월 말에 콕 맞춰가지고 선거 앞두고 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국민들이 판단하시겠고요. 이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네. 부산시장 1차 후보 단일이 있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형준, 이현주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 박성훈 후보가 아직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파전으로. 거기 3명이죠. 예. 예, 그게 어떻게 되나요? 1차 선거 때 과반이 넘지 않으면은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저희가 토론회가 이제 부산은 한 번이 남았고 서울은 2번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1일까지 토론회가 끝나고 3월 2일하고 3일 이틀 동안에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 부산 공히. 원샷으로? 예. 그렇게 해서 3월 4일 날 바로 다음 날 예.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는 그런 스케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 보궐선거 경선이 네. 여당은 너무 조용하고 야당은 너무 시끄럽다. 지금 네. 너무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끝나고 상처만 남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현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당선자를 내느냐 그 부분인데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니까 또 후보분들께서 후보자의 후보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잘 봉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하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0명 늘어서 누적 88,12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17명, 해외 유입이 23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38명, 경기 137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이 292명이고요.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가족 모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기 설 명절 모임과 관련해 총 7명이 감염이 됐고 전남 무안군의 명절 가족 모임 그리고 경북 의성군 가족 모임 관련해서도 누적 확진자가 각각 19명이 나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직장과 관련해서는 총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광주 소재 라이나생명 콜센터에서도 현재까지 25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 경기 성남시 춘무도구장 관련 사례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안을 조만간에 발표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오늘 28일 종료가 됩니다. 정부는 지난 2주간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리두기 단계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확진자 추세를 보면 주말에는 검사량 감소에 따라서 환자가 감소하고 주중에는 검사량 증가로 환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관계자는 그런 패턴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경향을 감안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경우에는 3단계보다도 더 강한 제재란 말이죠. 지금 2단계, 1.5단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조금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을 좀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감소 추세가 좀 보여지다가 현재 이상으로 계속 나오면서 사실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가 될지도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토요일 날 발표한다고요?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금요일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첫 출하가 됐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경북 안동의 위탁 생산 공장에서 첫 출하됐습니다. 출하된 백신은 오후에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졌고요.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 순차적으로 옮겨지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물류센터 내에서는 백신을 작은 분량으로 나눠 담는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울릉도 같은 도서 산간 지역에는 민간 선박과 군 항공기 등을 이용해 배송이 되고요. 첫 접종은 모레 오전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28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금요일 날 첫 접종이 28만 명 대상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접종을 받을 사람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해서 6개월간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낸 집행정지 신청 법원이 받아줬네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이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으로 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따라서 방통위의 이제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적용이 될 예정이었는데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법원에 이런 판결이 나옴으로 해서 1심 판결이 끝난 후 30일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1심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또 항소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될 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출석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일단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이 포함된 수사팀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서 원래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나간다는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이 지검장이 소환에 불응했다는 사실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저희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과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사이에 조사 방법에 대한 그리고 절차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성윤 지검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보도가 좀 나오면서 좀 사태를 좀 더 취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니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의아한데요. 일단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한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먼저 명확하게 드러나야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향후의 상황은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이 공익이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신고한 사람이 검찰 내부 인사지 않습니까? 내부 인사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입니까? 어쨌든 네네. 예. 검사라는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사실관계가 부합하느냐 또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이것도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 결론은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려고 할 때 이것을 막았는데 거기에 불법이 있었지 않느냐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건의 시작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출국을 하려고 할 때 이 출국 금지가 안 된 사실을 누가 가르쳐줬냐, 검찰 내에서 누가 가르쳐줬냐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 수사를 하는 이제 중간에 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취재한 결과로는 그 당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수사팀은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그 출국 금지 사실이 없다고 알려준 사람과 그리고 이 불법 출국 금지 논란의 당사자로 꼽히고 있는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리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었던 걸로 이제 취재가 됐었는데 예. 지금 갑자기 사건이 좀 불거지는 게 조금 의아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김학의 차관이 나갈 때 그냥 보내줬어야 되느냐 이런 반론도 있으니까 이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날지 말이죠. 좀 보고요. 네. 그 당시 사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언론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랑 지금이 너무 180도 다른 모습이라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기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면서요.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의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난달 말에 고발인 노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지난해 1월 최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세탁소에서 같은 해 12월 불기소 의견을 사건을 송치했는데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 관련해서는 고소고발도 많았고 송사가 많았는데 관련된 사람들은 다 유죄 혐의 받고 징역형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최모 씨만 계속해서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이 다 징역을 살고 나와서 다시 고소고발전을 벌인다든가 진정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로 이게 다시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당사자분들을 인터뷰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자신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잘 들어주지 않았던 검사들이 이번에만큼은 우리가 갖고 있던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주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수사에 나섰던 것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증거라는 걸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과거에 없었던 증거를 본다기보다는 예. 과거에 주요하게 안 봤던 증거를 다시 살펴보는 게 아닌가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옛날에와 증거는 다를 게 없는데 과거에는 조금 봐주기 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1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했습니다. 세개 신규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0만 1,000호에 달합니다. 그리고 광명 시흥은 광명시 광명동 그리고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 호의 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그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고요. 그리고 부산 대저지구의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 산정지구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대 조성되는 택지로 1만 3,000호의 주택이 공급이 되고요. 이번에 발표한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3년 사전 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모집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원로의 해안을 통해 정치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원로에는 오늘은 이상돈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요즘에 MB 국정원 불법 사찰 파문이 거센데요. 의원님께서는 뭐 새삼 놀랍지 않다, 터지게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건 이미 2018년에 다 드러난 거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변화가 뭐냐 그러면은 이 잠재적인 피해자, 이제 자기가 사찰의 피해를 당했는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나를 사찰한 그 증거물을 내놔라 하고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했어요. 예. 그래서 법원 판결로 그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국정원 그 사찰 파일을 봐서 이제 그런 것이 요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 강론 교육감도 있었고, 네, 그렇죠. 또 뭐 문성근 배우도 있었고, 네. 뭐 연예인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국회의원, 지자체장, 정치인들도 많이 사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연예인들 또 교육자들 이런 분들도 포함됐어요. 특히 우리 이상돈 전 의원도 우파를 위장한 좌파 교수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 당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이제 미디어법 개정이고 또 하나가 이제 4대강 사업이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볼 때는 아주 괘씸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예. 솔직히 또 그런 또 이명박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는 거 세상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도 그때 이제 여러 교수들과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런 운동에 나설 때는 이미 나도 뭐 사찰 정도 당하는 거는 각오를 하고 했던 거죠. 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노태우 정부나 이럴 때 뭐 보안사나 뭐 안기부에서 사찰을 했지. 그 21세기 들어서서 또 이렇게 사찰을 했을까 좀 의아한데 그때 사찰을 내가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느끼신 겁니까? 글쎄요. 이제 노무현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이건 뭐 기존의 법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 첫 해에 그 촛불 시위 그 당시 이제 쇠고기 수입 반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죠. 예.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대응이 좀 미진했다고 봐서 결국엔 국정원장을 경질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원세훈이가 이제 국정원장이 된 다음부터 이런 게 이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부 비판 반대 세력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강도 높게 했으리라 짐작했는데 그게 다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예. 있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측근인 원세훈 씨를 국정원장에 앉히면서 노골적인 사찰을 진행했다 이 네, 말씀인데. 그렇죠. 예. 이미 그거는 2018년에 이제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위원회에서 하다가 보니까 뭐 제 이름이 적시된 그 공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를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라는 아주 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예. 네, 그래서 관계자들은 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사찰 당할 당시에 네. 내가 사찰 당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사찰을 갖다가 감시만 아주 매끄럽게 하면 본인도 몰라야죠. 예. 근데 뭐 제 개인 홈페이지에 막 욕지거리 쓰고, 그 다음에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른바 좀 뭐 극우 인터넷 매체에 저에 대한 뭐 험담을 쓴 기사를 올리고 해서 예. 여러 가지 볼 때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는 예. 그 심증이 가죠. 예, 우파 매체에서 기사를 통해서 공격하고 또, 근데 단순히 우파 매체가 아니라 좀 극우라고 극우 매체, 표현합시다. 예. 네. 또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네. 비난 댓글을 달고. 네, 그렇죠. 그게 예. 이제 국정원도 거기에 참여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확인됐죠. 네. 그 명진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뭐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네. 뭐 여자가 있다 룸사롱을 다닌다 뭐 수억 원대 외제 스포츠카를 탄다 이런 맡아도 헛소문을 또 국정에서 버뜨렸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소문은 안 나가셨습니까? 저는 그런 소문은 잘 안 당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중앙대학교 학교 앞에서 뭐 시뻘건 플래카드 들고, 뭐 규탄 데모하고, 제가 사는 집까지 와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제가 학교한테 좀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관할 경찰서에도 물어보니까 거기 하는 말이 그거는 뭐 기자회견이라고 그러더라고. 신고가 안 해도 된. 네, 그래서 이게 불법 집회라고 고소 고발하면 자기가 수사하겠다 그래서 앉아 관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밝혀질 거다.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소위 말하는 관제 데모까지 실시했다 이런 건데. 네, 그런 거죠. 관제 데모를 세게 했죠. 여기저기서. 예. 근데 그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당이 야당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거지 MB 정부에는 불법 사찰이 없었다 이렇게. 아니, 그 멀쩡한 피해자가 아직 한두 명이 아닌데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진짜로 그 지나가던 뭐가 웃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요, 명진 스님 같은 경우 유명한 사례죠. 예. 강남에 근데 큰 절 주지가 뭐 좌파를 한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조계종이 그 보훈사 갖다가 직화 사찰해서 스님이 거길 사실상 쫓겨났죠. 그렇죠, 예. 그 과정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건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건 뭐 너무 명명백백한 정부의 개입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MB 정부 당시에 박형준 현재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정무수석한테 보고했다는 파일 문건이 나왔으니까 네. 그럼 알았을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문건도 나왔고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그 명스님이 이제 강남 큰절 주지가 좌파해서 이게 안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발설자가 그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예. 안상수 의원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국정원이 명진 스님 사찰한 거 맡아도한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러이러한 것도 사실이면은 그럼 청와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까? 이게 모든 길은 대통령한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청와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원내대표하고 국정원하고 직거래했습니까?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청와대 특히 여당과 정부의 다리를 하는 수석이 뭐냐? 그거 정무수석 아닙니까? 정무수석이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예. 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명진 스님 이야기로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자승 총무원장이 만나서 저 좌파 스님은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전날에 이제 박형준 수석이 또 총무원장을 만났으니까 청와대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의원님이랑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의원님께서도 정보 공개 청구하셨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건 뭐 이렇게 정권에 있던 거고 그가 뭐 제가 청구해서 재판 열어보면 이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걸로 없는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예.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이런 파일 정보를 받아보면요.
다른 사람 관련된 거는 다 지우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 한두 명이 하면 안 되고 좀 많은 사람들이 해야만 이렇게 얼기설키해서 전모가 파악된다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건이 불거져서 결국에는 나도 그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예. 그 김경업 의원 말로는 20만 건 불법 사찰 사례가 사람으로 따지면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뭐 웬만한 지식인들은 다 사찰 대상이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번에 국정 발표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 불법 사찰이 이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야당은 뭐 이명박 박근혜뿐만 아니고 또 김대중 노무현 때도 있지 않았느냐. 특히 뭐 도청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참에 모든 불법 사찰의 기록을 다 밝히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말이 그렇죠. 그게 뭐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서 자료를 청구해야만 그게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열 몇 명 해가서도 전모를 알 수가 없고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아마도 좀 주요한 공영방송의 이제 언론인도 많이 거기에 피해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일단 가까운 데부터 그런 것이 좀 그 전체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가 과연 10년 전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토론을 하고 파헤쳐야 되느냐는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통령이 지금 그 모든 그런 거를 해서 지금 유죄가 확정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서 직접 일했던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MB 정부 시절에 사실은 국정원뿐만이 아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서도 네, 그렇죠. 그때도 그 일이 있었죠. 불법 사찰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뭐 기무사는 안 했겠느냐. 그때 이제 기무사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볼 것 같으면은 그 당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서 그냥 자기가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어떤 그 사업 정책을 위해서 정부 비판자 반대자를 뭐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무슨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네. 국정원장과 기무사령 간의 정기 독대 대통령과의 뭐 그런 자리도 있었으니까요. 아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게 또 공교롭게도 보궐선거 직전에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야당은 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국정원이 선거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주장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뭐 제가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소지가 없는 사람을 후보로 냈어야죠, 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러면 지난번 총선이 친박을 뭐 이제 배제했다고 그러는데, 뭐 대개 보면 말하자면은 그 이명박 계열 정치인들의 화려한 컴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과거를 자꾸만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과거를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러오도록 만들었어요, 야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우리 사찰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선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의 판세는 서울시장 선거는 뭐 민주당, 부산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게 아니냐 이게 뭐 전문가들의 판세 분석인데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당이 단일화를 한다면은 또 특히 안철수로의 단일화를 한다면은 그러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 이게 뭐 여론조사 수치로도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과연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되겠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거죠.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단일화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없는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으로 단일화 한다고 해서 선거 본선을 더 유리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지수가 상당히 과다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안철수 의원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거대 야당이 이제 100석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껏해서 이제
후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쉽게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선거를 많이 해본 그 노회한 후보하고 또 토론에 가면 그냥 뭐 이렇게 어리버리한 후보하고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가지고서 누가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 약하다고 보시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 나와서 그렇게 쉽게 이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거야 뭐 그렇겠죠. 지금 뭐 여론 같은 게 안 좋아서. 예.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원래는 뭐 차기 대선을 꿈꾸다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예비 선거에서 컷오프 된다든가 혹은 본선에 가서 민주당 후보에게 진다거나 그러면은 다 차기 대권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이 시장 나올 때 이제 대선은 안 나간다 말했는데 그 안철수 전 대표 말을 하도 바꿔서 뭐 이건 뭐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번 같은 경우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를 갖다가 지지해 주고 나는 양보하고 다음엔 대선에 나가겠다. 뭐 이렇게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하도 말을 많이 바꿔서 뭐 그건 그렇게 귀담아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어쨌든 이번 재보궐까지가 비대위원장 임기인데 그 김 비대위원장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에서 두 군데 다 승리를 하면은 김 비대위원장 체제가 계속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두 선거에서 다 승리하면은 지금 굉장히 김종인 박사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또 비대위원장 이게 연기를 하거나 뭐 당 대표 출마 그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난 뭐 그걸 떠나서 지금 뭐 가덕도 공항 얘기 나오니까 뭐 해저 터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모습이 우리 그 김정인 박사님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분의 철학과 생각에 부합하느냐.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서글프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만 더 듣겠습니다. 지난번 이재호 국민의힘 고문과 인터뷰했을 때 만일 이번 보궐에 국민의힘이 두 군데 다 패배한다면 당을 해체하는 차원에 다시 혁신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또 정계 개편까지 가능성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뭐 당을 해치는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배란간 지금 뭐가 됩니까? 국회의원 임기는 남아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총선 전에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변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여기서 여기입니다. 다만 총선에 지난번 총선에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큰 변화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뭐 보궐 지나면 또 바로 다음 대권 레이스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바빠서 뭐 특별하게 뭐 정계 개편을 할래야 무슨 새로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 거기가 거기예요. 총선에 참패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 밥에 그 남을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돈 전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북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됐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돼서 물류센터로 이송됐습니다.
내일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이송될 텐데 그 유통 과정이나 보관에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온도인 2도 내지 8도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출하될 때는 잘 유지가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요양병원, 요양원, 또 일반 의료기관에 갔을 때에 냉장고에 보관까지는 되는데 예. 그 냉장고에서도 2 내지 8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감시장치가 필요하고요. 예. 또 문제가 있을 때에 관리자한테 즉시 연락이 돼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질병청에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예. 구축을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예행 연습까지 실시했으니까요. 네. 자, 금요일 오전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일단 요양병원 및 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65세 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글쎄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의 종류가 문제인데요. 예. 65세 이상도 지금 이제 다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먼저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일부 나라에서는 사실 65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뭐 이런저런 그 기관에서 65세 미만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 65세 이상은 지금 못 맞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65세 이상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의 95%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야 되고요.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화이자를 가지고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이자는 현장에 가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초고령층이나 와상 환자분들은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를 출장을 해서 맞추겠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빨리 65세 이상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화이자도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는 한 거죠, 지금. 지금 그래서 곧 이제 출하가 이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오니까 한 달 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3월 말까지요. 지금 3월 미국에서 말, 예. 대량 연구가 나오고 거기에는 그 고령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행히 거기에서 이제 성적이 좋은 걸로 나오면 우리나라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국내에서 지금 생산이 되니까요. 예, 바로 적용을 하면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부터 대량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 5주 정도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백신 접종 후에 혹시 이상 반응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죠. 예. 이 백신이라는 게 다 이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그 독감 백신도 마찬가지로 다 이상 반응은 나타나고요. 근데 예. 다행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백신에 접종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랑 지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접종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주사 맞은 자리가 붓는다든지 빨갛게 된다든지 열이 좀 난다든지 뭐 약간 메석거린다든지 피로하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부작용은 나타날 거고요. 예. 그건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그 아나필락시스라는 과도한 부작용, 알레르기 심한 반응이 나타날 때가 이제 제일 그 문제인데요.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미리 이제 뭐 다 교육이 돼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적절히 잘 대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접종 전에 의료진과 또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절반이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확진자가 3,000명 이상씩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반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두 개의 게임입니다. 하나는 바이러스가 막 치고 들어가서 사회에 번지는 게임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방어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50%는 상당히 좋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입원 환자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한 70% 정도는 접종을 해줘야 이제 그래도 환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거고 이스라엘은 아마 조만간에 환자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상당수 국민이 접종을 하더라도 마스크 쓰기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거는 상당 기간 또 유지해야겠네요. 예, 지금 뭐 미국 같은 데는 10몇 %가 이미 다 맞았고 뭐 그런 나라에서도 금년에 마스크 벗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쉽게 벗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러나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는 마스크를 조금 벗으실 수도 있고 내년쯤 되면 이제 완전히 마스크와 좀 결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합니다. 예. 그 여론조사 보면 아직도 이 접종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한마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저 이제 금년에 오늘 이제 그 일정을 통보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입니다. 예. 좀 맞겠다 했습니다. 예.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또 국가 전체의 뭐 안위와 또 우리 경제 등등 이런 걸 위해서 그냥 맞아야 됩니다. 순서 돌아오시면 맞으시고요. 예. 제가 이제 안전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안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예, 그리고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효능도 뭐가 좋으네, 뭐가 나쁘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맞고 기다리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저한테 순서가 돌아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에 그냥 맞으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나이대 때문에 제한테 순서가 돌아오기는 한참 멀리 남았습니다만 여름이나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도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림대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였습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혁입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예, 종합방송인 뭡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죠. 예, 네. 돈만 되면 다 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 예. 종합방송인.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뭐 아직 들어온 건 없다. 예, 요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프리랜서를 선언했는데 예. 일은 없다. 그 선언한 거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이참에 우리 청취자분들, 제가 또 다른 종편에서 근무를 하다가 8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지금 프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나오면 추운데. 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예. 네. 삶 고초를 다 겪고 있습니다. 예. 네. 아나운서들이 원 직장을 박차고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네.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하지만 또 제가 그 소속사와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그 미래를 점쳐서 저와 계약을 하지 않았나, 뭐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최영진 아나운서는 그냥 있어라. 회사에.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있어라. 그냥 있는 게 낫다. 지금 요즘 청취율이 안 나와서 예. 그 슬라생 담당 PD인 그 이은지 PD가 이렇게 청취율 안 나온다고 놀려주면 정면승부에서 예. 이동영 작가가 예. 나중에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5분마다 한 번씩 좀 놀려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청취율이 안 나오는 원인은 안 듣겠습니다. 아니. 네. PD 탓이에요. PD입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청취율이 잘 나오면 진행자 탓이고 진행자 덕이고 안 나오면 PD 탓이고. 그럼 정면승부는 이동영 작가. 제 덕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제 덕으로 연일 YTN 상종가. 개국 사상 최고의 청취율을 지금 계속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멋집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가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가문의 영광이죠. 그럼요. 예. 두 분이 도와주시면 다음 분기 청취율 조사 때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요. 네. 저희 그러면 뭐 격주 말고 이렇게 매주 한 번씩은 안 됩니까? 매주 나오는 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격주로 나오는 알겠습니다. 게. 격주로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뭔가 왜 안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그렇죠. 나와야 예. 요게 저희는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야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도 깜짝 놀란 뉴스였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로 복귀합니다. 예, 맞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추신수의 영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신세계 그룹과 추신수가 입단 계약을 맺었는데요.
야구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추신수가 메이저리그 여러 팀으로부터 계약 제안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고민 끝에 국내 복귀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추신수 선수는 부산고를 졸업한 뒤에 2001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추신수 선수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던 많은 선수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안착을 해서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추신수 선수 내일 인천공항으로 귀국을 하는데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또 2주간의 자가 격리 후에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신세계 그룹이 그 야구 팀 명을 아직 정하지 않았죠? 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자, 추신수 선수가 부산 출신이고 박정태 선수의 조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롯데 팬들은 좀 아쉽겠어요? 제가 특히 아쉽죠. 예. 롯데 팬으로서는 아쉬운데 SK가 지난 2007년 해외파 특별 지명에서 1순위로 추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국내 복귀하면 SK가 우선 지명권을 갖게 됐죠. 그래서 SK 그 신세계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예. 현역 메이저리그를 영입한 이마트는 전력 상승 효과 외에도 추신수를 앞세운 스타 마케팅이 가능해졌고 신선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예. 추신수 영입 작전이 나흘 만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나흘 만에 일사천리로 좀 이루어졌다고 하고 최종 계약 직전에 추신수 선수가 가족들을 모아서 나 한국 가고 싶다. 설득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신선하죠? 예, 예. 추신수라고 세 글자 치면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검색하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예. 근데 뭐 가족들은 반대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미국 특히 그렇죠. 아이들이 예,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한국으로 롤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근데 뭐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마지막은 국내에서 뛰고 싶다 이 생각했던 것 같고 네. 뒤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연봉 이야기가 뒤에 나오나요 혹시? 예, 연봉 예, 뒤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럼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예. 제가 원래 대본을 안 보거든요. 제 마음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 두려운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그만큼 또 청취율이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예.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해외파 특별지명. 네. 이게 뭐예요? 이게 2007년 4월 2일에 한시적으로 마련됐던 그 해외파 특별 지명 제도였는데 예. 이 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다른 그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외파 복귀 2년 유예 제도가 먼저 만들어졌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1998년에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박찬호 선수가 당시에 이제 등장을 하고 나서 메이저리그가 대한민국 야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막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아마추어 유망주들이 이제 막 무분별하게 해외 진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해외파 복귀 2년 유예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제도는 해외 진출했던 선수들이 국내 복귀를 원할 경우에 최종 소속팀과의 계약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뛰지 말란 말입니까? 그렇죠. 2년 동안은 KBO에서 경기를 뛸 수가 없다는. 이게 너무 가혹한데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해외파 특별 지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A급 유망주들이 주로 이제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를 이렇게 거치게 된단 말이죠. 해외로 진출을 추진하는데 이 선수들이 다 성공을 거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메이저리그에 잘 안착한 선수들은 손에 꼽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금방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망주들이 2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력이라든지 어떤 경기 감각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KBO에서 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야구의 발전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구제를 하고 또 국내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게 해외파 특별 지명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선수 중에서 추신수 선수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 SK 와이번스가 추신수 선수를 지명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의 이 신세계와 자연스럽게 계약을 맺게 된 거죠. 자, 최 아나운서. 다른 팀들도 그러면 지명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대부분 광주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팀인 기아와 롯데는 우선 지명권을 행사해서 최희섭, 송승준을 지명하고 바로 그 해에 계약을 했고요. LG는 유재국, 두산은 이승학, 삼성은 최태인, 그리고 당시 현대 유니콘스 김병현을 지명했습니다. 현대 유니콘스의 후신인 넥센은 김병현과 2020년에 계약을 맺었죠. 예.
기아와 롯데가 우선순위권을 갖고 있어서 네. 기아는 광주일고 출신 최이섭을 지명했고 예. 롯데는 경남고 출신 송승준을 지명했는데 네. 그러면 그때 롯데가 추신수를 지명했으면? 만약에 그랬다면은 롯데로 가게 되죠. 예. 롯데와 그렇죠. 자연스럽게. 롯데에서 뛰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때 롯데의 선택은 송승준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신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송승준은 지금 바로 올 테고. 네, 2007년에 이제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거의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고 보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론이 셌기 때문에 예, 롯데와 기아가 굳이 뭐 고를 필요는 없었죠. 근데 롯데가 과거에 류현진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었는데 나승현 선수를 선택했었거든요. 롯데의 선택이 지금 롯데 팬들 아직도 그때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 얘기 해보죠. 네, 연봉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7억 원입니다. 국내 최고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지금까지 연봉 1위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이대호 선수가 25억 원입니다. 여기서 2억이 넘는 금액이고 일단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뭐 사실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그 돈을 생각하면은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2,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2억 원을 받았었거든요. 연봉으로? 그렇죠. 예. 당시에 1억 7천만 달러. 예, 7년 동안 계약을 1억 3천만 달러입니다. 예. 이게 1,450억 원에 7년 동안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연봉으로 따지면 252억 원이 되는 거고요. 일단 뭐 해외에서 뛰는 선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240억,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선수가 48억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내에선 최고 기록이지만 해외에서 뛰던 그 연봉과는 좀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27억 원을 계약은 했습니다만 이 가운데 어느 정도를 또 사회에 환원한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예전에 국내 복귀해서 이런 선행을 좀 보여줬었는데 추신수 선수도 마찬가지로 연봉 27억 원 중에서 10억 원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게 뭐 3분의 1 정도의 연봉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거 김 아나운서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건물을 매입하겠죠. 예. 그러고 나서 남은 돈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냐면 아무리 내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돈 아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벌고 싶고. 그럼요.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쉽지 않은 선택인데.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박찬호 선수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럼요. 2012년 하나이글스로 복귀한 박찬호는 연봉도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많았다가 아니라 당시 KBO 최저 연봉이 2,4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구단에서 책정한 연봉 6억 원은 유소년 아마야구 발전기금으로 기부했고요. 예. 박찬호 선수는 영원에 좀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예. 무보수는 안 된다. 예. 최저 연봉 2,40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결국 이 금액까지 더해서 총 6억 2,400만 원을 기부했고 이 발전 기금은 실제로 유소년 사회인 야구장 건립에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 명예롭게 마지막에 한국에서 뛰면서 은퇴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박찬호 선수의 마지막 성적은 어땠습니까? 예, 마지막 성적 딱 1년 동안 한화 이글스에서 뛰었는데 5승 10패 평자점 5.0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2년 당시 한화 이글스의 김태균 그리고 류현진, 박찬호 선수가 함께 했거든요. 팀 인기는 많았는데 성적이 이제 좋지 않았고 결국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도 사실 뭐 다음 해까지 더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뭐 체력의 한계를 느꼈는지 딱 1년만 뛰고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최 아나운서가 롯데 팬이니까 일단 신세계랑 계약을 하고 뭐 차후에 롯데랑 또 다시 계약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어요. 예. 1년 뛰고 이후에 트레이드는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유통 라이벌입니다. 롯데와 신세계. 그러니까 메시가 레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그 신세계에서는 트레이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 롯데 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조건도 또 걸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거대 유통 라이벌이기도 해요. 야구를 떠나서.
그래서 롯데 갈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런데 뭐 박찬호 선수처럼 뭐 고국에 그것도 고향팀에서 뛰어보는 게 또 선수로서는 꿈을기도 하긴 할 텐데. 그렇죠. 롯데 가고 싶다고 많이 그랬긴 했는데 안 보내줄 거예요. 이 메시가 레알에서 뛰는 거랑 같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갑자기 터져 나온 건데 최근 스포츠계에서 학폭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명 축구 선수, 현직도 있고 은퇴한 선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후배를 성폭행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저도 기사들 보면서 충격적이었는데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가 초등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에 선배인 A 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법무법인을 통해 폭로를 했습니다. 자, 변호사 측은 가해자 A 선수가 최근 수도권 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고 B씨도 프로까지 경험한 선수라고 밝혔는데요. 자, 일단 가해자로 지목된 A 선수는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소속 구단은 사안에 관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성용 선수가 좀 언급이 됐는데요. 기성용 선수가 입장문을 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게 아주 옛날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연 뭐 목격자라든가 증거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또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있고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자, 김 아나운서. 네. 이게 대한항공 배구단의 로베르토 산틸리 감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스포츠 폭력에 대해서 35년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나라 망신 아닙니까? 나라 망신이 맞죠.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군기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선후배 문화, 체육계의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그 구단 내에서 선수들끼리 폭행을 하고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해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체육 문화가 이제는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조금 좀 경각심을 가지고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일제 잔재이기도 하고 뿌리 깊이 남은 군대 문화이기도 하고. 김 아나운서는 그 군대 있을 때 좀 안 맞았습니까? 그럼요. 저는 뭐 두루두루 친했기 때문에 일단은 힘센 분이 계시면은 가서 또 잘 옆에서 잘 비비고 약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가 또 가서 보살펴주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기 비비는 분들이 또 많이 맞기도 하던데. 뭐 이렇게 비비다가 손을 들면서 맞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죠. 근데 뭐 때리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군대든 학교든 뭐 어디든 폭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